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기본 개념 강좌에서 한번 뵙고요. 이번 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강의는요, 말 그대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두 번 뵙는 길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좀 오래 뵙게 돼서 반가운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꼭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합격하실 수 있는데 또 한 단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로도 찾아뵙기 때문에도 뿌듯한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강의를 듣게 될 이 기출 강좌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건 현장 학원에서 강의를 듣건 기본적으로 공부는 능동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동적인 수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단순히 뭐 좀 더 어렸을 때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는 아니죠. 걔네 성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또 우리가 내신 따려고 수능 시험 보는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교재가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아신다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체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자, 강좌가요 모두 41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41개의 강좌 속에서 풀어볼 기출문제가요 1200여 개의 문제가 됩니다. 이 1200여 개의 문제는요, 일단 가장 지금 최근에 본 2014년도 2014년도 모든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까지 촬영하는 이 시점까지 나왔던 문제들, 그 문제들과 조금 오래 간다라고 하면 2006년도, 그때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봅니다. 물론 그 안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2005년, 2004년도 문제도요. 괜찮은 문제들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00여 개의 문제다 그러면 그리 많은 것도 그리 적은 것도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아주 근원적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는 왜 그러면 아니 기출문제 혼자 문제집 사서 풀거나 다운받아 풀면 되지 왜 굳이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국사 공부법이라는 전체 큰 틀 속에서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사 공부를 4단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1단계는 당연히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겠죠. 이 기본 개념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혼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인강이나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100% 내용을 다 아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오랜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학교 졸업하고 적어도 2, 3년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사 지식,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지식은요.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얘가 어느 시대인지 A와 B가 무슨 관계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냥 들어만 봤는데 제가 과학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들어봤는데 관계를 모르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 한꺼번에 100%다 쏟아내면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한 85%에서 90% 정도를 1단계 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본 개념 강좌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암기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문제집의 구성만 알차다면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내용을 암기하는 정말 도움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단 이 문제집을 구성할 때요.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 그 안에서 고려시대다, 고구려다라고 해서 고구려 관련 문제를 그냥 쏟아낸 게 아니라 고구려 안에서도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그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 발달 과정을 4세기다 그러면 4세기 소수리왕 문제를 쫙 묶어서 앞뒤로 웬만큼 다 연결해서 풀다 보면 방금 앞 문제 이거 나왔는데 다음 문제 또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암기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부족한 문제를 다시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출문제를 풀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또 하나는 암기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든 뭐 수능이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건
나온 문제는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 사료는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야? 이런 사료들이 있어요. 한 5번 이상씩 나오는 사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료들은 여러분이 정말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는 걸 알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나온 문제는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가끔 어떤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거는 잘 예상 못했던 건데 잘 안 나오는 건데 나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요. 뭔가 그 전에 사전에 다 밑밥을 깔아놓는 작업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지방직 보기에 보기 4번에 얘가 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답을 찾는데 크게 헷갈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2012년도 국가직 문제에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사가 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이 문제 보기 같은 게 이런 식의 흐름을 타는구나. 나오는 게 또 나오면서 지난번에는 단순 보기에 불과했던 것이 이번에는 정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정복을 하셔도요. 한국사 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요. 제가 봤을 때는 85점 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됐나요? 그만큼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이 드실 게 아니 그냥 풀이면 풀이지 1차는 뭐고 2차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요. 그냥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요. 하나의 모의고사 형식이 돼버리죠. 근데 그렇게 푸는 거는요. 지금 당장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시대별로 분류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소주제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문제 풀이하는 건 모의고사 방식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서서 우리가 기본 개념 강좌에서 진행했던 그 단원식으로 쭉 배열하면서 1차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 강사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3차와 4차는요.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인적 차이인 건데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들을요. 그냥 다 다운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직접 풀어보면 앞서 같이 풀 때 또는 한 시대별로 묶어놨을 때는 문제가 또 앞뒤 문제 때문에 풀리는데 모의고사 형식으로 딱 주어지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2차 기출문제 풀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재정리하는 작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 차이에 따라서는 이걸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요. 크게 이렇게 4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요. 2단계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여러분이 41강 함께 사용하게 될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재 보시면 1200여 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 1200여 개의 문제는요. 거의 구급 문제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하는 교재들을 보시면은요. 실제로 7급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7급 문제를 필요할 때만 넣었어요. 필요할 때는요. 7급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도 넣고요. 아니면 예상 문제는 이름으로 제가 넣기도 했어요. 왜 그렇겠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 문법의 수준을요. 수능 수준을 맡아놨다 칩시다. 수능 수준 맞춰놓으면요. 고1 내신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죠. 근데 바꿔서 고1 내신 지금 당장 점수만 따면 되는데 굳이 수능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그 난이도까지 높일 필요 없죠. 우린 지금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고득점을 얻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당연히 7급이 포함하고 있는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9급에서 다루게 될 내용 중에는요. 당연히 7급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건 꼭 7급에 나온다 이렇게 딱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는 9급에서 잘 안 나왔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데 큰 지장 없었는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7급 볼 거 아니면 굳이 여기 있는 거 다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에서도 제가 이제 9급에 맞춰서 강의를 했다면
당연히 기출문제도 그러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9급에 최적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200여 개의 문제 중에서요, 한 95%에서 한 7% 정도가 9급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7급이나 수능이나 예상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그 안에서 구성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홈쇼핑에서 물건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시든지 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삼국시대다. 그럼 삼국시대 안에서 다시 중단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 중단원은 보통 이제 시대별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중단원 안을 열어봤을 때, 그러니까 고구려의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중단원을 딱 보면 고구려 문제가요,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 맞고 틀리고 막 정신이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랑 기본 개념 강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독성 높여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강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죠. 근데 그 소주제 또한 주제별로 별도로 묶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고구려의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중단원 강좌를 하나 듣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2세기는 다시 2세기 관련된 문제 쭉쭉쭉, 4세기 하면 4세기 쭉쭉쭉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를 풀면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가 연속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문제를 풀이하면서요, 여러분들 지금 10번에서부터 15번까지는요 A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17번 문제는 B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어떤 연결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되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죠. 주제별로 보고 시대별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수업 정리할 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게 다 섞어져 나와요. 차라리 그럴 때는 도구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 안에서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식으로 다시 도구 안에서 보거나 움집이라는 거 안에서 다시 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주거 형태를 통해서 신석기랑 청동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구분하는 형태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뭐라고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부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배열을 할 때도요, 하에서부터 될 수 있으면 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거에서 점점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소주제별로 했다라고 했었죠.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 풀이만 하면요, 우리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끔 PPT 형식을 통해서요, 소주제별로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최근 이제 출제되어지고 있는 기출 경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큰 형식에서는 비슷합니다. 어떤 틀에서 비슷하냐면 기본적인 문제가 한 8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했던 문제. 열심히 여러분께서 한 2번 정도 정독하시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3개의 문제가요, 떨어뜨리거나 정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난이도로 본다면 고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문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도 높고 되게 괜찮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제 수준은 별론데 쓸데없이 어렵기만 하는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한 2-3개의 문제들이 꼭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았어. 단 2-3개가 항상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 형태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는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탈스럽습니다.
물론 이 기조는 유지하는데 여기 안에 세밀하게 나오는 그 보기 1, 2, 3, 4, 5 그죠? 그 사지선다에서 보이는 보기들이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글자 나올 걸 15글자 쓰면서 뭔가 조금 이제 낯선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외우지 아니하는 역사적 용어라든지 내용들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 아니면 조금 지저분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외워야 될 부분들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요. 시험에 따라서 갑자기 훅 이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법원직이나 기상직 같은 경우는요. 수능형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법원직 같은 경우 수능형 문제가 예전부터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상직 문제도 점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참 알차게 잘 났다. 자, 그러니 결국 이 알차게 잘 나온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 같은 경우도 수능 스타일이 많이 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수능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요.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선다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문제에서요. 사지선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지죠. 근데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이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지도 이런 것보다는요. 대부분요. 문헌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헌 사료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봤던 거 꼼꼼하게 잘 짚어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1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1강을 풀면서요. 어떻게 수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잘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다룰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전 1강에서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세계성이죠. 그거 먼저 연속적으로 다뤄볼게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실 그 자체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해석을 덧붙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랑케와 같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다 그러면요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이 랑케입니다. 그래서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역사가가 그대로 밝혀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역사가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 이거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역사라고 있어요. 이게 지나간 사건들 그 사건들 자체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사실 팩트 그 자체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반면에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라든지 카와 같은 사람들은요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는 많은 팩트 그 자체가 역사가 아니고 이 안에서 역사가들이 이거 되게 의미 있는데 그러면 선별한 것들 역사가가 선별했다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에다가 그의 생각이 덧붙여진다는 거죠.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역사가의 생각 입장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역사가가 스스로 해석한 것도 되겠고요. 여기다가 의미를 집어넣은 것도 있고요. 그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분석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역사에서 보통 그 사건의 의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은 뭐 우리 이런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그의 생각이 반영된 것들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요. 팩트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요.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들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냐는 것은 4번부터 가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자, 이럴 때 조심하세요. 모든이라면 역사나 사회 공부할 때 모든, 완전히, 절대 이런 건 답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얘는 맞는 겁니다. 그냥 모든 그 모래알과 같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실, 사건, 그것을 역사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그 역사가는 그 사실 하나하나를 다 밝혀내야 되는 거겠죠. 3번,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자, 사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옛날 문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문헌 중에는 위조된 것도 있고요. 원래는 나쁜 사람인데 되게 좋게 각색한 것도 있고, 원래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사료를 쓴 사람이 저 사람은 되게 나빠요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 문헌이라고 다 맞겠구나가 아니라 비판해줘야 되겠죠. 내적 비판도 외적 비판도 필요한 겁니다. 3번에서 역사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질을 얻어갈 수가 있죠. 1번, 기록으로서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아니요. 여기서는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서 이건 중요하다라고 선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서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냐는 것은 1번, 과거였던 사실, 조사되어서 기록되어진 과거.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지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역사가의 눈으로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알려야 되겠으니까 선별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록으로서 역사 맞죠? 두 번째, 사실로서 역사는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을 말한다. 자, 똑같은 2010년도이긴 하지만 분명히 시험에서 시점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여기 지금 1번의 4번과 2번의 2번 모든 사실 똑같은 문제이구나 통해서 실수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에서 기록으로서 역사는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4번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가가 선정하고 기록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 되게 좋은 분, 세종대왕도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알고 있고 반면에 연산군 하면 폭군으로 알고 있죠. 물론 그가 실제로 나쁜 정치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 자체가 다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문헌 속에 남아있고 그가 평가되어진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4번 맞는 거죠. 5번에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이다 그랬는데 뭐 전혀 이건 틀리니까 답은 5번일 테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3번에서부터요 6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 이 3번에서부터 출발한 6번 문제까지가요 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다룬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기록으로서 역사를 다룬 문제는 7번에서부터 9번까지예요. 뭐 몇 개 차이가 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로서의 역사가 조금 더 많이 났죠. 자, 먼저 3번을 볼까요? 가입장 그랬는데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1번에서 역사가의 가치관과 주관 요소가 개입됐다. 그럼 이건 기록으로서 역사인 거죠. 2번에서 역사가가 특별히 의미 있다고 선정한 사실 이거죠. 자, 3번에서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과거 사실들을 모았을 뿐이다. 그럼 역사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래알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랑케인 거죠. 답은 3번. 4번에서 역사란 역사가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 문제는 실제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1번, 2번, 4번에 계속 역사가가 블라블라, 역사가가 블라블라. 4번에서요. 다음 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랑케가 나왔고요.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혀야 된다.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4번을 보세요. 돌무지 무덤인 서울 속천동 고분이랑요. 망주에 있는 장군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을 때 그래서 막 아름답다 이게 뭐 이게 아니라 무덤이 어떻게 축조가 되었으며 방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군가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죠. 봤더니 같은 축조 방법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거 이제 객관적인 거죠. 3번에서요. 고려시대 때 과거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과 음서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요. 쫙 정리해봤더니 누가 더 많더라? 음서로 합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고려를 귀족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객관적으로 문헌을 고증한 거죠. 2번에서 당항성에 가서 토성의 길이를 측정한다. 측정해봤더니 이 당항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큰지 거대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에서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를 비교하였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낌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세사회로 본다. 그러니까 중세사회로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고대사회와는 차별되어진 역사 발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그 시대를 분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에 비해서는 보다 더 개방적 사회였더라 라든지 지방 세력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섰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신라는 고려와는 다르고 고려는 한 단계 더 성숙되어졌다. 중세사회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사회라고 해서 역사가가 그걸 그냥 고려 왕조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대사회인 거고 우리 역사에서 중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근대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 전에 근세는 어디라고 역사가가 시대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번과 6번도요. 똑같게 또 났어요. 자, 거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다음 글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5번과 6번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죠. 똑같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요. 2011년도 지방직에서 나왔고 2006년에도 나왔더라. 그만큼 5, 6번의 이 공통된 자료는 중요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기 자료 봤더니 역사가 인문은 그것이 진정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진정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그 모습 자체, 그대로를 보여줘라.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였는지 밝히는 것. 벌써 여기서만 해도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자, 5번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은 여러분 1번에서요. 자, 거기에서 이제 흉악이라고 나왔어요. 3번에서 독립적, 진취적, 4번에서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기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건요. 누군가가 봤을 때 궁예는 더 나쁜 놈이야. 누구에 비해서? 왕건에 비해서 더 나쁘다라고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궁예에 대한 것들은 죄다 마지막에 보면 되게 나쁜 사람만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3번에서 묘청이라는 사람도요. 알고 보면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왕한테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재 신채호는요. 우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이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의 눈에는 묘청이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는 그 의지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인 겁니다. 4번에서도요. 고려가 약해진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지금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북진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많은 요소 중에서도 특히 이 북진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2번에서요. 향리의 자제들이요. 서울에 머물렀어요. 이걸 기인이라고 한대요. 이건 어떤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 역사서를 뒤져보니까 자꾸 젊은 애들이 한양으로 그러니까 수도 개경으로 와 있고 그걸 기인이라고 하니까 아 고려시대 때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걸 밝혀낸 거죠. 답은 2번인 겁니다. 자, 6번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가의 주장이 반영된 역사 연구 과제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객관적인 자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4번에서요.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 누군가 이제 생각, 주관적인 의도를 지금 알아차리라는 거죠. 3번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족 정신은 무엇인가? 이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번에서 고려 사회를 중세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중세라고 하는 시대 기준을 역사학자들이 마련하고 그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누군가의 생각인 거죠. 근데 1번에서 발해의 중앙제도, 중국의 제도는 발해의 중앙제도 무슨 제도들이 있었는지 정당성에서부터 쭉 명당 쓰고 중국에서는 중서성에서 쭉 명당 쓰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구나 찾는 거죠. 이건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옛날 문헌 자료들을 꼼꼼히 조사만 해보면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6번 문제 2번 보기랑 4번 문제 1번 보기가 중복되고 있구나.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된다고요.
자, 7번에서부터는 이제 기록으로 해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한번 보면 인류 생활의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모두가 역사는 아니다. 역사란 지나간 사실 가운데, 팩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뽑았을 때 그것이 역사적 진실로 확인될 때 비로소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쪽의 입장인 거죠. 모래알이라고 다 같은 모래알이겠니? 여기서 그냥 모래알 그 자체가 중요하다 보는 거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요. 제일 많이 지금 헷갈리는 게 이 7번 문제였는데요.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푸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사료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그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은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되어 이렇게 본다면 그 말의 논리가 틀린 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사료가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지금 출제자는요. 1번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실 그 자체가 사료야. 이런 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그 등식이 꼭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1번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그런 의도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랑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료가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B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취사 선택되어진 의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답이 그래서 2번인 거고요. 3번에서 헤겔, 4번에서 마르크스라고 했는데 헤겔과 마르크스라고 하면요. 유물론,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 과정을 철저하게 물질에 기반해서 바라본 겁니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건데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콜링우드 크로체가 뭐다?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역사 연구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서요. 다음 주장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사관이라고 한다. 이건 거죠.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1번. 과거 사실을 밝히는 일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는다. 그러면 이건 거죠. 그대로 밝히는 거. 그러니까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2번과 3번은 말 자체가 부적합해요. 대중을 위한 역사를 만들고자 적당한 윤색을 가야 된다. 아니요. 역사는 꾸며서 되는 건 아니죠. 학자들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사건을 더 의미 있게 봐. 아니면 누군가는 아니야 나는 이 사건을 더 의미 있게 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원래는 이런 사건이다. 여기다가 내가 막 여러 가지 미화를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이어지는 그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요 막 왜곡한다거나 대단히 부풀리게 한다거나 그거 자체는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역사 서술에는 반드시 현재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 지금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역사를 취사 선택하거나 아까 어떤 의도를 넣어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역사가가 취사 선택을 해서 해석은 할 수 있지. 그것을 오늘날의 기준에서 내 입맛에 맞게끔 고쳐 쓴다. 이 뜻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역사서를 읽을 때는 독자는 저자의 사관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신문 읽으실 때요. 똑같은 신문이라 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랑 한겨레랑 서로 다르게 집필하고 있죠. 그렇죠? 신문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 차이인 것처럼 역사서가 오늘날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역사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항상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9번이에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 그랬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예,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여를 봤더니요. 체격도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데 고구려를 봤더니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적 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걸 보고 부여 사람은 되게 착하고 고구려 사람은 되게 못돼 먹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기억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어요. 예, 그 없는 거 왜 그럴까요? 김부식은 유학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니은에서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럼 우왕이 진짜 나쁘구나, 아니면 뭐 우왕이 무능하구나, 아니면 우왕이 더 나가서 정말 신돈의 자식이구나, 이게 아니라 고려사, 이 고려사는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세웠고 집필한 것이니 당연히 고려의 마지막 시기는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비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요, 한백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때는 철저하게 문헌고증, 그러니까 한두 권 정도 보고 책을 집필하는 게 아니라 수백여 권씩 막 비교 분석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를 분석하는 게 하나의 실학자들의 흐름이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역사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다 강조한 거죠. 자, 리을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 가지 열전 연표. 여러분들 본기는요, 중국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제 중국 한족의 왕들을 쭉 쓰는 거고, 세가라고 하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제후 국가들이잖아요. 쭉 쓰는 거예요. 열전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뭐 용맹한 여러 가지 장수들 뭐 그런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중국 한족 왕조의 왕들은 본기다 다 집어넣고 주변 국가들은 세가도 다 집어넣으니까 그건 물론 이제 중국 기준에서 본기에 들어가고 세가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 사마천이 그런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마음대로 조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서는 일단 자기네 기준에서 먼저 객관적인 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역사를 집필할 때 삼국 사기를 집필할 때 이제 본기 쪽에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쪽 역사 쭉 다 집어넣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는 의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역사를 연구하는 객관적인 하나의 틀을 마련한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9번 같은 경우는 역사를 집필하는 데는 역사가의 해석이 깔려 있으니 그 해석을 유의하자. 되셨어요? 근데 디귿에서는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유의할 필요가 크게 없는 거고, 리을에서도 그냥 왕은 왕 안에 다 집어넣은 거고 제후는 제후 안에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해석을 굳이 이 자체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에서부터 12번까지 역사의 특수성과 세계성인데, 말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모습, 보편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모습이죠. 자, 10번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1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거냐면요,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들 있잖아요. 그 식민사관에 근거를 해서 얘기되어졌던 논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발전시켜서 그 과정을 볼 때 고대다, 중세다, 근대, 현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는데, 일본 그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니네 한반도 역사를 봤더니 한반도는 삼국에서 통일신라, 다시 고려, 다시 조선으로 갔는데 분명히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만 중세 봉건제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기다가 그다가 걷다가 뛰는 건데, 아니 기지도 않고 걷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중세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근데도 혼자는 안 될걸? 우리 일본이 도와줘야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는 올바른
역사 이해가 아닌 거죠. 일본이 얘기했었던 우리 역사 왜곡인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맨날 그냥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었어. 발전이 없었구나. 정체성론이라는 겁니다. 자, 2번에서 한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이며 그렇게 인식하는 거 맞고 3번에서도 보편성과 특성의 문제는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쪽 분야가 보편성인 거고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성인 거고 여기 이제 보편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두 가지 다 고려하는 거 맞고 4번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거해 시대 구분을 하더라도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이런 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준을 보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독자 증거 그 큰 틀 안에 꼭 쑤셔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가 그 소리입니다. 자, 11번에서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거 그랬는데 기억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 이렇게 가는 거고 니은에서 우리의 불교가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현세 구복적이다. 그리고 호국적이다. 성향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 터질 때가 되면 막 승려들이요. 법회도 열어주고 아니면 의병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두레나 개와 같은 농촌의 그 공동체 조직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동체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특수성.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 성향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리얼에서 전근대 사회는 신분제의 사회가요. 전 세계 모두 다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조금 간단하죠. 옳지 아니하는 거 그랬는데요. 항상 우리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사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서구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 항상 우리 문화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것만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13번에서부터 15번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좀 미리 보는 건데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거니까요. 일단은 명칭부터만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세계문화유산 하면 우리나라에요. 모두 9개의 이제 문화재가 있는데 최초로 지정된 건요. 해인사 장경판전이에요. 구분하실 건요. 해인사 장경판전, 소위 말하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이에요. 예, 팔만대장경은 여기 들어갈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는 종묘, 통일신라의 최고의 미술작품이죠. 불국사의 석굴암.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경복궁은 안 들어갔는데요. 창덕궁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덕궁은요. 자연과의 조화도 참 강조한 정말 아름다운 궁궐이 되겠습니다. 자, 정조 시기 때 축성이 된 수원 화성. 예, 조선 후기 때 건축기술뿐만 아니라요. 이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폭삭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해서요. 조선은요. 의궤, 그림을 정말 꼼꼼하게 그려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화성 성역 의궤를 통해서 이걸 재복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복원을 했고요. 선사시대 유적지인 이제 고인돌 유적이 강화, 저기 전라도 화순, 고창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역사 유적지 다 묶어서 들어갔고요. 조선시대 왕릉, 그리고 하회와 양동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마을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많아서요. 모두 11가 있는데요. 일단 훈민정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책들을 집필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런데요. 정부가 역사서를 집필했죠. 자,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 되겠고 직지심철조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금속 활자 본. 의궤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는요.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림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의궤. 승정원 일기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그 비서관들이 꼼꼼하게 적어둔 건데 지금 권수로 말할 때 이게요. 3,000여 권이 넘습니다. 고려 대장경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요거는 기록유산인 거고 보관하는 장소는 문화유산입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각종 기록물, 동의보감, 허준이 쓰신 우리나라
체질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약재들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약재뿐만 아니라 정말 아파서 치료받는 것, 그 이전에 예방과 관련된 그런 동양 최고의 의학서적이 바로 동의보감이 되겠고요. 일성록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반성한다. 국왕이 쓴 일기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영조 시대부터 나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권수로 말하면 3,000여 권이 됩니다. 엄청 꼼꼼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연구할 때는요. 왕조실록에서부터 승정원 일기, 일성록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2013년도에 추가된 것이 이순신의 난중일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새마을운동 관련된 각종 기록물이 돼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세계 기록유산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1번에서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 중앙정치조직이 비변사가 되겠거든요. 이와 관련된 건데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대동여지도 하면 쫙 펼쳤을 때 건물 3층 높이에 해당하는 엄청 꼼꼼한 지도 있죠. 자, 이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 삼국사기 아니고요. 결국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서요. 세계문화유산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석굴암 들어가죠? 정묘도 가고 해인사 장경판전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거기서 뭐만 빼주시면 돼요? 경복궁만 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개 3번입니다. 자, 15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종묘는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요. 2번에서 고인돌은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인돌 왕국이에요. 자, 이건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 맞고 3번에서 이 조선 왕조실록은요. 조선 태조를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남겨져 있는 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과 순종 시기까지 있긴 있어요. 단 인정은 안 해요. 왜? 고종과 순종 시기는 일제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죠. 그래서 철종 시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맞고요. 그럼 4번이 왜요? 여러분 직지, 심체, 요절 있죠. 요거 말고요. 각종 의궤. 이게요. 프랑스에 있었어요. 예. 의궤가 갔던 이유는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병인영료가 일어납니다. 그 병인영료가 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는데 그때 프랑스군요. 강화도 한 달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다 반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국내에 있습니다. 반면에 직지심체 유절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가 훔쳐간 건 아니고요. 개화기 시기 때 돈 주고 사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프랑스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5번에서요.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다라고 하면 의궤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죠. 자, 어떻게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질지 예측 가능하시죠? 네, 앞으로의 수업도 이 큰 틀 속에서 유지하겠습니다. 매 시간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요. 충분히 문제 푸시고요. 고민해보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기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